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2월 5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폭넓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니 해도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생겨난 한한령, 한류 규제 명령을 확실하게 풀어내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진전이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중국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만나 마음을 주고받는 안기령 앵커의 소통 있는 저녁. 오늘은 지도자로 변신한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현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샵 0945 유료 문자나 유튜브 팟빵 게시판을 이용해 의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최초의 제보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안부 통화 중에 일반적인 지역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심이 쏠린 기자회견이었지만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제보 경위를 짧게 밝혔습니다. 2017년 하반기쯤 청와대에 파견된 총리실 문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문 행정관과는 지난 2014년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이후 가끔 만나고 통화도 하는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은 많이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경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 행정관이 SNS로 제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와는 차이가 납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송 부시장은 간단한 입장문을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2분여 만에 끝냈습니다. 앞서 송 부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물어와서 대답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울산시 6급 공무원을 시작한 송 부시장은 건설교통국장과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을 마친 2017년 8월부터 송철호 울산시장과 호흡을 같이 한 최측근입니다. 청와대 제보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송 부시장의 사퇴와 송철호 시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며칠 사이 불거진 청와대 하명 사건 수사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그런데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해명 내용을 살피면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과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도 등장합니다. 검찰은 오늘 첩보 문건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를 했고 송 부시장 등 다른 당사자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첩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제보자로 확인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부시장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한 사실은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보면 엇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송 부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물어봐 답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향들을 가끔씩 갖다 수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정부의 그 고사 고발건 네,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네. 한번 이제 물어와 가지고 제가 대답을 했고. 또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문모 전 행정관이 SNS로 내용을 받아 요약 편집한 뒤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던 청와대 설명과 달리 송 부시장은 SNS가 아닌 안부 통화를 하던 도중 시중에 떠돌던 김기현 전 시장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송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과는 지난 2014년부터 알던 사이라고 밝혀 일각에서는 수년 동안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발표 다음 날 문건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문 전 행정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엇갈리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문건 작성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 부시장도 소환해 제보를 전달하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 캐물을 계획입니다. 특히 제보자인 송 부시장은 여당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시장 선거를 염두한 제보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본인이 언론에 밝힌 사실관계가 조금씩 차이가 나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 제보자를 숨겼다는 논란이 일자 연이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이 허위 조작 보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았던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기도 해서 결국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 아니었냐, 제보자를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숨진 특별감찰반원이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하명 수사가 없었다는 점도 자체 조사로 당연히 밝혀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보자를 접촉할 수도 신원을 밝힐 수도 없었다면서 밝혔다면 오히려 불법으로 비판받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숨진 특감반원에게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거나 제보 문건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한 보도를 예로 들며 언론의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비서관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비서관은 곽상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가 고인의 부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저열한 행위라면서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인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거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공권력을 동원한 관건 부정선거가 울산 외에도 있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오늘 오후에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비리로 수사받는 걸 알면서도 징계하지 않았다고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고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렬 교수를 모시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초 제보자가 청와대 브리핑 때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언론이 추적하고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 본인도 오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 발표 내용 들으시면서 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와 지금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송병기 부시장은 이제 울산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또 이 얘기가 뭐 이미 울산시에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건설업자의 그 비리 관련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다가 통화하면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기 나오는 대부분 알려진 얘기고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예. 울산시에서는 뻔히 아는 얘기들이 다 울산 시민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일단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행정관하고 만나서 전화 통화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이 두 개는 좀 이렇게 약간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는 있겠죠. 통화도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을 좀 SNS로 보내달라고 했다면 서로 각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두 개가 다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통화를 한 다음에 이름들도 나오고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 자세한 거는 좀 이렇게 이름 같은 건 나중에 해달라. SNS로 찍어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우리가 전혀 알 수는 없죠. 예. 그 단정할 그게 수는 뭐죠. 없는 예. 것이고 모든 게 단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어쨌든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그 지방선거 때 어떤 의도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의 의혹이잖아요. 이게 예. 지금 그래서 김기현 전 시장을 영향력을 끼치려 했던 것은 아닌지란 이런 이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송병기 지금 부시장의 이 기자회견으로 뭐가 말끔하게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직 예. 그 문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일부에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여기 제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뭐 약간 가공도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또 청와대는 그렇지 않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묘한 게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청와대 행정관이 지역 광역시의 부시장을 통화하는데 그냥 오랜만이요 안부만 하고 물었을까? 그걸로 긴 통화를 했을까? 그냥 아니면은 의도가 있어서 전화를 갖다 분명히 목적을 갖고 한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른 그런 의심, 합리적 의심이죠. 예. 합리적인 의심인데 둘이 워낙 친한 사이라면 자주 통화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주 통화한 사이 같지는 뭐 않던데. 표현으로는 그저 몇 번 만나고 만났다. 뭐 통화도 가끔은 하고 네, 이렇게 가끔 표현이 한다 돼 이런 있으니까. 건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이라면은 아무런 일상적인 그런 안부만 나누지는 않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은 가능하죠. 그거조차 이제 우리는 단정 못합니다만. 근데 이제 예. 기자들이 흔히 시쳇말로 쓰는 이제 좀 별로 이렇게 예쁜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제 빨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예, 곳곳에 자기의 이제 정보원 같은 사람을 알아놓고. 지인들을 심어놓고 예. 정기적으로 삥 전화를 돌리면서 이제 돌려요. 정보를 수집하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이 그 송철호 시장의 측근이라고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이 송철호 시장이잖아요. 예. 측근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프레임을 막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은 뭔가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서로 통화를 했다.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예. 이제 이 송병기 시장의 말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뭔가 이렇게 알려달라 해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네, 이제 그게 문제점인 것 쟁점이죠, 같습니다. 예. 그게. 누가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꺼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툭 튀어나오니까 그래 그 뭔데 하고 뭔데요, 물었는지 뭐. 예. 아니면 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시오. 이렇게 물었는지 그게 가장 결정적일 것 같아요. 예. 그거 하나 밝혀진다고 모든 게 밝혀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하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이제 단초는 될 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뭐 먼저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더라도 예. 울산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캐물으면서 그것 좀 확인해 봅시다 하고 자꾸 했다면 뭔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미지나 또 혐의를 갖다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글쎄 있고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쓰는 언론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예. 이건 뭐 이른바 예, 하명 수사 논란, 뭐 하명 수사 의혹 이런 거 아닙니까? 하명이라는 건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뭔가 청와대가 의도를 가지고 지시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그 의혹들을 많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허위인 경우가 많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언론이 제대로 취재를 했는지 이건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울산 이제 부시장이 예.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자세히 조사해서 큰 문건으로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정무적 판단과 법적 판단까지 더했다면 이건 좀 그거는 이제 상당히 달라지죠.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보가 된 것을 그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느냐. 그렇죠. 예. 그대로 이첩했다면 뭐 민정비서관실이 원래 되돌려보내야 되는데 이첩한 거 가지고 얘기가 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이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이 그 업무 영역이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뭔가 이른바 가공을 했다면 그거는 그대로 이첩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게 되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가공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 가공했다 이렇게 되면 네. 진짜 그건 또 하명수사 쪽으로 이렇게 추가 그렇게 좀 기울 수 추가적으로 있는 프레임이 거네요. 글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최초 제보자를 왜 안 밝혔냐 브리핑할 때 네. 여권 인사를 안 밝힌 거 아니냐 오히려 또 정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담이 예. 커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떻게 이름을 갖다 밝히느냐.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 양쪽 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뭐 어쨌든 울산 현재 부시장이기 때문에 밝히는 게 대단히 부담스럽죠. 이 의혹 자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제보자나 뭐 취재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 취재원은 아닙니다만 예. 제보자의 동의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예. 물론 이제 이 의혹을 해소하려면 이제 제보를 이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럼 또 다시 많은 또 일파만파 다른 의혹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어렵습니다. 예. 결국 최초 제보자는 지금 시장의 이제 측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백원우 전 비서관은 최초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한 달이 건너서 자기한테 건너왔습니다만. 글쎄, 그거는 글쎄 저도 말하기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이제 한 달에 행정관한테 전달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물어봤을 개연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건가? 예. 뭐 둘이 얘기하다 알게 된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거냐, 뭐 저기 그 행정관이 이제 얘기를 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개연성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아직 뭐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마저도 확정할 수 없죠.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글쎄 어떤 비위 사실이 적혀 있는 제보 문건이 왔을 때 잘 취재해서 작성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누구한테 들었어? 이 정도는 그게 좀 물어보지 나올 않을 수가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안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 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 A 행정관이 이제 검찰에 불려갔는데 네. 결국 어떤 것들을 조사받았을까요? 뭐 지금 말씀 나눈 그런 것들 이런 아니겠어요? 것들, 이제 예. 그 어떤 얘기를 나누냐, 누가 먼저 얘기 꺼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송 시장께서 부시장께서는 이 사건이 정말로 정치적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시점 같은 거라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통화를 했다고 치면 그 통화 시간이 언제였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청와대에서 한참 업무를 봐야 될 시간에 통화를 했으면은 그냥 안부 전화를 그렇게 길게 일과 중에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겠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들은 기억 속에 언제쯤 통화인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 통화 보니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건. 예, 그건 통화 내용을 한번 조사해 보면 알 거고. 그건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교수님, 그냥 맨 처음에 이첩받은 그 메모라든가 그 문건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 저도 그 생각 좀 싶습니다. 들어요. 그거를 보여주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게 문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텐데 아직 그 문건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공이냐 생산이냐 아니면은 아니 그냥 받은 대로 그대로 이첩했느냐 막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청와대가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조금 사실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아마 청와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지금 이것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또 그 문장 하나하나 때문에 또 이걸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음직하고.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개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최초에 전달받은 내용을 메모한 거에서 그다음 단계로 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더 붙여졌냐를 그게 굉장히 보면 중요할 것 같아요. 금방 알 수 있겠군요. 맨 처음에 받을 때와 나중에 내려보낼 때, 그 내려보냈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오했는지 이첩, 이첩인지 하니까. 이런 건데 거기서 그게 플러스가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됐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별 중요하지 않은 게 첨언이 됐는지 아니면 상당히 결정적인 첨언이 됐는지 그건 좀. 청와대는 뭐 지금 계속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갖다가 너무 확대하거나 왜곡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뭔가 갖고 있는 걸 빨리빨리 내놓으면 그것도 지켜보면서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여당 대표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시대적인 요구라며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반겼지만 한국당은 추 후보자 지명은 곧 사법장악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수다르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꺼낸 첫 화두는 역시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별도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언급이 없더라도 너무나 잘한다면서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험난하리라는 것을 국민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개혁을 위해 탈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당정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이어 최근 청와대 하명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청와대 여당의 비판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9기수 선배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명에 대해 민주당은 추 후보자가 촛불시민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한 인물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합니다. 법무 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장악을 완수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고 국민을 향해서는 후안무치한 인사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라면서 낯뜨겁게 청와대만 옹호하던 사람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이번 달 안에 열릴 전망입니다.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 양보 없는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앞서 밝힌 대로 추미애 후보자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사퇴로 주춤했던 검찰개혁 과제를 넘겨받아 인사권 행사 등으로 검찰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현재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비리 수사에 이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수사들입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선택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되면서 추 후보자가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라인 교체로 검찰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여권에선 추 후보자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 대대적 물갈이를 단행할 거란 관측이 지명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정기 인사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지만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가 공석이란 점이 변수입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며 아예 정기 인사를 앞당긴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입니다. 여권에선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등을 연일 지적하고 있고 검찰 수사관 사망과 관련해선 법무부의 특별감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당대표 시절부터 강조해온 검찰 개혁 작업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지원하는 동시에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 자체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하명 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으로 보신 대로 청와대와 검찰은 대립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추미애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경찰이죠. 경찰도 이번에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공식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오늘 갑작스럽게 간담회를 갖고 사실상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지만 검찰을 개혁해서 일부 권리를
나름대로 경찰로 갖고 오는 방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최근에요. 이 검찰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이에 대해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사흘 전 김우연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고검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해소를 위해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나름대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현 여권과 여기에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검찰. 네. 근데 검찰이 여기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경찰이 다시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경찰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경찰은요, 사실 미성년자 그리고 뭐 한정치산자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강도 높게 검찰의 주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요, 검찰은 경찰이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거냐며 반박을 했고요. 또 검찰 측 주장이 절대선이라는 우월적 생각에 바탕을 둔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요, 이 현재의 지위는 검찰이 정당하건 부당하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서 이 수사권 조정안에는 수사 지위가 없어지는 대신 더 강력한 사법통제 조항이 생겼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하고 하는 이런 권리들은 경찰로 꽤 넘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통제 조치들이 따라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을 어떤 걸로 통제를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경찰 측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조항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시정조치 요구권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따라야 합니다. 만약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고 해당 경찰 징계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요, 사건 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하고 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에 넘어간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경찰 측은 이러한 조항들이 자의적 사건 처리를 어렵게 하는 사실상 검사 통제 장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경찰한테 수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권한을 넘겨주면서 거기에 이제 보완 조치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재수사를 요구한다거나. 근데 경찰이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바로 징계 요구권이 또 넘어가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이제 A씨 휴대전화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경찰 걸 가져갔고 경찰이 다시 검찰에 가 있는 걸 가져오겠다면서 압수수색을 요구했는데 이건 기각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은 기각 사유로 해당 휴대전화가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점, 또 부검 결과와 CCTV, 유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영장 역신청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역신청. 네. 근데 경찰도 뭐 짐작은 하고 있었을 건데 아마 기각당하리라는 걸. 그래도 알면서도 굳이 영장을 신청한 배경은 또 뭘까요? 네, 뭐 기각 가능성이 높았지만 굳이 이 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부각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분석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A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그 서초경찰서에 대한 검찰의 2시간 가까운 압수수색과 그리고 휴대전화 등 유품을 가져간 뒤에 사실 경찰 내부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례적인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과 그리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역신청 등 현재는 이제 검경 갈등이 최고도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중대 기로에 있다며 두 나라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한국 측과 전략적인 소통을 위해 왔다면서도 연일 미국을 비판하는 등 대미 견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여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대화 협력은 동북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와 관광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이번 달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의 방중을 중시한다고 말한 뒤 한국 측과 전략적 소통을 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这次应邀访韩是为韩国和中国同志们进行一次战略沟通。当前的国际地区稳定正在受到单边主义和强权政治的威胁。 왕 국무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앞서 정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더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중국을 먹칠하고 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국의 부흥은 역사의 필연이라며 패권주의 행위로는 인심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한국의 발전 전략을 연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我们尤其是希望加强“一带一路”同韩国的发展战略规划的对接，同时呢，尽快完成中韩自贸协定第2阶段谈判。 이어 사드 갈등은 미국이 만든 문제라며 직접 미국을 겨냥하는 등 시종일관 대미 견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검토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그러면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에 대해서 호서대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단체로 왔을 때 한번 왕이 부장이 왔기 때문에 네, 그걸로 따지면 한 4년쯤 좀 넘은 것 같고요. 단독으로 방한한 거는 이제 5년 6개월 정도 좀 넘었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온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외교장관도 만났고 경제계 인사들도 만났고 오늘 이제 대통령도 만났고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는 바로 한중일 그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23일서부터 26일까지 2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의제 조율이랄까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됐고요.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자마자 속칭 뭐 미국을 때리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미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도 관련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뭐 강력하게 피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가 보통 전략적 협력 관계라 그러면은 제3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있긴 했습니다. 뭐 일방주의라든지 미국의 일방주의라든지 아니면은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무역의 그 보호무역 주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온 거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반대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때리기가 더 중심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라고는 안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가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항상 표현을 하고 않습니다. 국제관계에 나름대로 규칙과 원칙이 있는데 이걸 어느 나라가 마구 허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의 이제 관심사를 이제 얘기하자면 문 대통령도 지금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이걸 좀 중국이 끝까지 잘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런 점에서 북미 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왕이 부장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반도의 평화적인 그 구축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반도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교착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교착 국면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간에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어떤 역할론 그리고 중재론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중미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민감성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인가. 그래서 아마 그런 언급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우리가 바라기로는 중국이 좀 나서서 북한도 좀 잘 설득해 줬으면 하는 거겠지만 네. 또 중국 입장에서는 글쎄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막 나서는 걸 좋아할 리는 그렇죠. 없는 그렇게 건데. 되면은 북미 간의 어떤 카드에서 제3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미국의 예. 카드가 상대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네.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면은 중국 쪽에서는 총리가 나오지 주석이 나오진 않죠. 네, 아마 리커창 총리가 보통은 리커창 나오겠죠. 총리가 나와서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고 시 주석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 주석이 내년이라도 한국에 올 수 있는 건지 이 문제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제 생각은 아마 시 주석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상회담이라는 성격도 있고 일단 뭐 방문을 한 성격을 우리가 뭐 굳이 맞이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시 주석이 이제 한국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방안 관련돼 가지고선 다수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그리고 시대적 뭐 이제 상황적인 요구가 우리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중국에서는 상반기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일 관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뭐 사쿠라가 필 때쯤 해서 간다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보통 4월이나 5월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이 타국을 방문했을 때는 한 나라를 단독 방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 한국과 일본이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한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중심에는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한중 관계에 새로운 어떤 이슈와 현안이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 측의 어떤 반응도 우리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따지면 벚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잘 피니까요. 예. 예. 근데 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 문제나 방한하는 문제를 자꾸 관심을 갖냐면 이렇게 장관이 오고 총리를 만나게 되고 또 주석이 직접 오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좀 무겁게 짓눌려 있던 한한령, 네. 한류에 대한 규제 명령 이게 좀 풀리지 않을까 제대로. 사실 이걸 기대하는 거죠. 사실 뭐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씨도 그리고 예. 또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그 왕이와의 만남에서 한한령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어떤 심증은 있지만 예. 물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연예계의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는 광전 총국이라는 데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광전 총국 안에서도 성문화된 문건으로서 한한령을 규제한 내용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해제 자체는 오히려 한중 관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드 배치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속에서 중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라면은 예. 결국은 이 한한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다소는 좀 요원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한령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서로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좀 압박도 세게 하고 까탈스럽게 굴어라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거군요. 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증거가 없는 흐름거든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밑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은 분위기상으로 이제 풀리지 않을까 했던 건데 뭐 중국도 계산은 다 하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부장은 오자마자 네. 미국에 대해서 뭐 상당히 비판적으로 뭔가 얘기를 꺼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꼭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너무 가깝거나 미국의 요구에 이렇게 덥석덥석 응하지 말고 좀 균형을 갖추라 이런 요구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황적인 내용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예.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내재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이 이제 미국과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배치 문제까지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의 참여까지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중대 이익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보다 좀 뭐 의연한 자세, 독립적인 자세, 자주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어떤 뭐 악의적인 표현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적어도 미국의 일방주의나 패권주의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이번에 한국에 와서 첫날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걸 보면은 결국은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가는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미사일 조약을 탈퇴한다든가 네. 또는 뭐 새로운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늘 불만인 거고 네. 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우리 나라에 지금 찾아온 방위 장관과 우리 외교 장관과의 그 얘기 중에서도 이런 안보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까? 안보 문제가 물론 진행됐을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보적인 문제는 사활적인 이익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으로서 뭐 윈윈이냐 아니면은 넌제로성 게임이냐 하는 식으로 네.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좀 분명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드의 전면적인 폐지입니다. 예, 나아가서는 이제 중단거리의 탄도미사일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보적인 어떤 전제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논의는 뭐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활적인 어떤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어떤 분명한 입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한중 관계를 개선한다, 혹은 한중 관계의 현안 쟁점을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맨 끝에 궁극적으로 놓여 있는 게 주한미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 그것이 이제 인도양 태평양 쪽으로 확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나 또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이 자꾸 꺼내기도 하는데 중국도 뭔가 얘기를 했을까요? 중국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전제로 하고 우리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항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을 상정한 적대 관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왕이 부장이 왔을 때 그 우호 인사들과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질문이 이제 패권주의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요. 왕이 부장이 아주 대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패권주의는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장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얘기할 때 국내에 있는 이제 진보 세력도 있고 보수 세력도 있으니까 보수 세력의 구미에 조금 맞는 것도 얘기를 꺼내고 진보 세력에게 구미에 맞는 것도 이렇게 좀 골고루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이제 부담이 있는데 이 왕이 부장 같은 경우도 그런 코멘트가 또는 발언이 있었을까요? 그런 발언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공개적인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부장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 관계가 가속화되거나 공고화되는 거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사드는 결국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일방주의라든지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는 내용들이 모두 그와 같은 맥락에 뭐 일련에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어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견제 그리고 하나의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사드 배치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배치가 된다면 사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사실 좀 우리한테 상당한 부담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활적인 이익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까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만은 이건 또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한번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콩과 위구르 인권법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연내 타결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시 나오곤 있는데 정상이 아닌 장관급이 서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 특파원을 보도합니다. 타결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성사 가능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국 협상단이 기존 관세의 완화 범위에서 합의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를 경제적 득실뿐 아니라 대선에서의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풀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And I think ultimately we've come to an understanding with China now on where we want to head, and I think that Secretary Mnuchin, who's here, and Ambassador Lighthizer have done a fabulous deal on the front lines of that negotiation. 미국과 중국은 홍콩과 위구르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서도 무역 협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추가 관세 폐지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如果双方达成第一阶段协议，应该相应降低关税。双方经贸团队一直保持密切沟通。 1단계 합의를 정상보다 격을 낮춰 고위 관료급이 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급이 대신 서명을 하도록 해 서로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타결 전망이 냉탕 온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득실은 물론이고 두 강대국의 자존심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막판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주 씨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전 지금 리본으로 조금 몸풀기 하고 있었어요. 하시는 거 잠깐 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배워보실 수 있고요. 오늘 좀 리본이 제 거는 지금 선수용이고 좀 비선수 리본으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또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야 돼요? 천천히. 그쵸? 둘, 셋. 간단하게 리본 돌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올라오지 않게 내리면서 동그랗게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천천히 한번 돌아볼게요. 공을 살포시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만 구부려서 한번 안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거 안 된다. 팔꿈치를 그렇죠. 왼쪽으로요? 네네. 그 다음에 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잠시만. 이 상태 그대로 둘, 그쵸? 유지하면서 돌릴게요. 머리 돌려. 둘. 몸이 돌아가면 안 되고. 반대로 가면 둘, 셋, 넷. 엄청 유연해질 것 같아요. 네. 손에 테이프 붙여 놓으신 거 아니죠? 은퇴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 리우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로서의 대회는 마무리를 했고요. 또 2017년에 은퇴를 하고 이제 은퇴 3년 차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선수 소년제가 아닌 그냥 26살 소년제로서의 새로운 도전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로서의 삶인데요. 리듬 체조 아카데미를 여셨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여시게 되셨나요? 리듬 체조를 대중화를 시키고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가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고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리프 스튜디오를 열게 됐어요. 리프 챌린지 컵이라고 국제대회를 기획하고 주최하셨던데 그 대회는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 주니어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저 스스로도 좀 느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제대회 경험이 주니어 선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경험을 하기가 사실 흔치 않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대회를 뛰려다 보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부담스러운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라면 출전하고 싶은 대회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변신을 하고 선생님으로서의 나를 평가해 보자면 어떻던가요? 일단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뭔가 선수로서의 경험은 정말 많지만 또 사회적으로나 이런 다른 부분의 경험이 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이들을 지도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의 장점은 제가 선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들이나 선수들의 그런 마음들을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어요? 애기들이라서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기도 한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저는 이제 선수로서의 리듬 체조를 가르쳤지만 좀 더 이제 시작하는 취미반 친구들한테 가르치는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도 러브콜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도자로서, 기획자로서의 삶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고민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좀 오래오래 잘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리듬 체조 쪽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26살 소년제 개인의 목표가 있다면? 이제 운동할 때는 조금 더 예민하고 뭔가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성적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조금 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좀 더 재밌게 보내고 즐겁게 보내고 좀 운동하면서 못 해봤던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싶어요. 네. 안기령 앵커 여러 가지 해보네요. 러시아 삼보도 해봤고 헬스 트레이닝도 하더니 또 오늘은 리듬 체조까지 배우고 체험 삶의 현장 같아요. 아무튼 손재 선수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반갑군요. 예, 이제 소년제 지도자님이니까 코치님, 뭐 대표님,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네, 이제 뭐 선생님 그리고 대표죠. 네. 손현재 선생님이 리듬 체조의 대중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셨는데요. 저도 실제로 배워보니까 재밌고 크게 어렵지도 않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렵지 않았다고요? 네. 그리고 이야기도 나눠보니까 뭐 기존의 요정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히 털털하시고요. 또 에너지가 넘치셨습니다. 덕분에 인터뷰하는 내내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선생님 손현재도 기대가 되는데 또 나름대로 기획자로서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손현재 씨가 직접 발로 뛰며 개최한 리프 챌린지컵이 지난 10월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총 7개 나라에서 189명의 주니어 선수가 참가했고요. 대회 반응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리듬 체조 꿈나무들을 위해서 매년 대회를 여는 등 앞장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리듬 체조에 사실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 기적처럼 탄생한 손현재 씨의 선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막을 내렸지만 사실 손현재 씨가 외국인 코치한테 늘 배우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많이 봤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는 우리 꿈나무들은 우리 선수 출신의 우리 코치한테 배우고 또 우리 코치들이 전 세계에 또 퍼져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꿈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이 사태가 있었죠. 은행들을 믿고 이걸 샀는데 원금마저도 챙기지 못할 만큼 손실이 커서 사회 문제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손실액의 40에서 80%로 결정이 됐는데요. 특히 난청인 70대 치매 환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은행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80%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고수익이란 말에 투자했지만 남은 건 손실뿐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8천억 원 가까이 팔렸고 투자자들은 평균 절반 이상, 많게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2억을 투자했고요. 지금 한 4천만 원이 안 남았어요. 원금 손실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 나이에, 제가 65이에요. 65살에 그거를 했겠어요? 대규모 원금 손실에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사례 6건을 꼽아 조사해 투자 손실의 40%에서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0대 경증 치매 환자에게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80% 배상이 적용됐습니다. 또 손실률 0%를 강조하거나 상품을 잘못 설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배상 비율을 정했습니다. 상품 출시부터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확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안전 판매가 야기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상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쟁 조정 대상 200여 건은 이번 기준에 따라 은행과 투자자의 자율 조정 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투자 피해자들은 개별이 아닌 집단 분쟁 조정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DLF 상품은 상품의 제작 과정, 그다음에 판매 시기, 판매 방법에 모두 사기성이 너무 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 내지는 무효를 선언하고 그렇다면 일괄해서 배상하는.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은 분쟁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도 밟을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강지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네, 강 씨는 취재진을 피해 바로 귀가했다고 하는데요.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5달 만에 석방된 배우 강지환 씨가 사복 차림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모자를 눌러 쓴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집행유예 예상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강 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강 씨의 사리 분별 정도와 피해자들의 감정 상태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감호 40시간,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듣던 강 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평생 참회하라는 판사의 말에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앞서 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보죠.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2369님이 문자 주셨는데 양측 간의 진실 게임이군요. 더는 허위 사실이 나돌지 않고 오로지 진실만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9866님께서요. 검찰에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는 여당 대표를 보며 언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까 회의가 듭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언과 관련해서 2369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쎄요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어서 9330님은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는 약속을 지키며 고생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갑질하는 건 저 두 나라 아닙니까? 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0181님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나라의 처지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이자 보고 의견 주셨는데요. 9000님께서 9000번님께서요. 손현재 선생님, 제가 몸이 많이 굳었는데요. 리듬 체조하면 유연해질까요? 학원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랑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저희가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따뜻한 옷차림, 그다음에 손난로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따뜻한 국물이나 붕어빵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역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에 사랑의 예. 열매를 달고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설치가 됐습니다. 목표액의 1%가 채워질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도 1도씩 올라가죠. 예. 100도를 넘겨서 펄펄 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뉴스가 있는 저녁은 소란의 기적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